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제 5, 6월 기출문제 분석반 진도별 모의고사반이 왔습니다. 이 말은 이제 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긴장하거나 초조하라고 이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가짐, 특히 여름 되면 이제 마음이 좀 풀어지기도 하고, 5, 6월이 되면 조금 긴장이 많이 놓여지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긴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확인 차원에서 하게 되는데, 일단 이번 강의는 좀 많이 흐름이 좀 많이 바뀔 겁니다. 자, 하나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자료 보시면 경제학 강의 일정이 나왔는데 가급적이면 7주차에 끝낼 겁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1시간씩 정도 강의 시간을 좀 늘려서라도 7주차에 끝내고 여러분들 충분히 복습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목표는 여기 나온 대로 출제 이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마스터하는 거, 이게 이제 일단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것이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있느냐, 여기에 주로 이제 초점을 좀 많이 두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하고 참고적 교재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이론을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고 내가 안 되는 부분 찾아가지고 다시 이론 교재를 확인하는 이 작업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올해 만약 시험을 정말 끝내고 싶다면. 근데 이제 또 처음부터 이론 자료, 이론 교재나 이론 자료 책을 들고 앉아가지고 나 이거 마스터하기 전까지는 문제 안 풀 거야, 이렇게 되면 올해 시험 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전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문제를 보고 그 다음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 보고 내용 확인하고 순서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번에 강의 구성은 첫 번째는 진도별 모의고사를 매주 30분 정도 실시를 합니다. 강의 시작 전에.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이후에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도별 확인 및 연습 문제라고 해서 이거는 DIY입니다. I는 아니겠구나.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서 복습을 하시라고 뒤에 정답하고 해설을 같이 달아놨으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다시 확인 문제로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 6월달부터는 일단 문제를 중심으로 일단 최대한 다루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온라인 특강들이 저는 무료로 올라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 이 중에 내가 필요한 것들, 적절한 내용들을 한번 선택해서 뭐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은 실제로 경제학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경제학의 어떤 출제 경향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뤄야 될 문제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인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 미시에서 중요한 파트는 앞쪽으로 다시 옮겨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제 경향표를 보시고 흐름을 한번 잡아 보시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 출제표를 항상 보시면서 뭐 백지 쓰기를 한다든지 여기에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확인하고 연습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들고 다니시면서 아,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중요했지, 이건 뭐지, 이런 것들을 항상 설명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항상 하시도록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표를 중심으로 내용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본다면 중요한 이슈들이 거의 기출문제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게 없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두셔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교과서에 나오는 이 금융 파트가 하나 남아있죠. 이게 이제 올해 실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 문제, 뭐 채권의 수익률 문제, 옵션 문제,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건 이론 강의할 때 이제 옵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 채권의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할 거냐면, 이번 주에는 뭐가 나갔냐면 교과 문제 자료가 수능 문제 나왔죠. 21년도부터 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도별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문제를 푸시면서 또 보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금융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마다 뭐 생각날 때마다 물어볼 겁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 풀었느냐. 아시겠나요? 그래서 수능 문제를 한번 가지고 매주 테스트를 해보고 전 범위에 대한 감각을 놓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 끝나고 나면 또 제가 뒤에다가 확인 문제, 연습 문제를 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 문제도 역시 집에 가서 혼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정답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번 5, 6월 기출문제 분석 강의는 일단은 문제 중심, 그 다음에 중요한 이슈 중심, 최대한 여러분들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할까 합니다. 아시겠나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어떤 자발적인 그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습관이 안 되신 분들도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꾸만 내용을 완벽하게 해야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는 제발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빈 곳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지, 이걸 파악을 해서 본인의 약점을 계속 보완시켜 나가는 게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은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 첫 번째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진도별로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그 이후에 진도별로 연습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뤄보시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이제 했던 문제인데 모의고사 첫 번째 문제. 다음 그리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A 현재 서울의 직장인 갑에서의 300만 원 월급인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기회비용, 그 다음에 매몰 비용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회비용과 매몰 비용. 이걸 이해하는 게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 기회비용과 매몰 비용을 알아두시고 지금 3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는데 경쟁업체 을회사로부터 얼마를 제안받았죠? 400만 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교제를 시작한 B 때문에 경쟁업체 제안을 거절하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사람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 뭐냐면 교제, 그죠? 사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은 뭐냐? 직장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두 가지로 물어본 겁니다. 갑 회사를 다니는 선택을 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은 얼마냐? 그 다음에 B를 사귀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각각이 다르죠. 포기한 것은 얼마죠? 400만 원. 사귀는 것에 대한 비용은 100만 원이 날아간 거잖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라.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답은 회사를 다니는 데 대한 기회비용은 400만 원이고 사귀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겨우 100만 원이 날아갔다. 100만 원 포기한 셈이 되는 거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매몰 비용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죠? 갑회사는 200억의 수입을 기대를 하고 신제품 개발 현재까지 50억을 지출했습니다. 이 지출했다는 말은 이미 들어갔다는 과거죠, 과거. 그래서 매몰 비용의 어떤 키워드, 시점은 뭡니까? 이거는 과거입니다. 그죠? 과거. 잊지 마시고. 자, 그 결과 갑 회사 예상 수입은 70억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기대 수입 자체가 70억. 제품 개발을 완료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뭐야? 30억이지. 그러면 30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얼마 이득이 남죠? 40억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완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을 완료하는 게 좋겠다. 왜? 40억의 이득이 발생한다. 예상은 70억, 비용은 30억. 그래서 결국 이제 선택의 문제는 편익과 비용의 비교의 문제다. 항상 강조드리는 거, 편익과 비용의 문제다. 편익과 비용의 문제다. 됐어요. 그 다음 2번. 다음 글과 그림을 확인하고 밑줄 친 부분이 어디로 이동할지에 대해서 기호를 찾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갑자기 실질 화폐 수요가 나와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앞에 나와 있는 경제학의 모든 기본 원리는 거시까지 다 연결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질 화폐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있지. 화폐 수요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화폐 수요와 관련되는 물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둘의 관계는 비례 관계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화폐 수요는 증가한다. 이거 어디서 봤지? 화폐 수량설. MV는 PY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화폐 수요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수요와 여기에 관계가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이자율. 맞죠? 이자율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역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의 관계, 서로 역의 관계에 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자율과 또 역의 관계에 있는 게 뭐지? 채권 가격이 비싸면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채권 가격이라고 하는 것과 이자율의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죠? 역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례관계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화폐 수요는 소득과 또 비례관계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화폐 수요, 그 다음에 화폐 수요 이자율의 관계, 이거 알아두시고, 특히 이자율과의 화폐 수요의 관계는 내부적으로 보면 뭐와의 관계 문제지? 투기적 화폐 수요 문제. 이것의 문제는, 이때 화폐 수요 문제는 구매력의 문제. 물가 상승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화폐 구매력이 약화되는 거죠. 화폐 구매력이 약화되니까 화폐가 많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화폐 수요하고 일반적 화폐 수요, 그 다음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투기적 화폐 수요에 대한 개념,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보시면 채권 시장의 채권 가격이 하락했대.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말은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이야기잖아. 맞아요. 이자율이 상승했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기억은 어디? 위쪽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쪽으로 가야 된다. 위쪽으로 가야 된다. 일단 이게 기본이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거는 이자율이 올라가야 되니까 위쪽으로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하락을 했지. 그래서 이자율 상승 유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폐 수요가 어떻게 되죠? 감소하겠지. 됐나요? 예. 그래서 화폐 수요는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은 상승을 하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핵심이 그거잖아. 이게 지금 현재 점이 이동인지 아니면 곡선의 이동인지가 문제인데, 이자율은 내생 변수죠. 내생 변수고 이는 가격 변수잖아. 맞지? 그럼 이자율이 지금 현재 변했다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요 위에서 변하죠. 맞지? 요 위에서 변하니까 기억은 이자율 상승 미음 쪽으로 옮겨가고, 기억과 미음을 비교해서 또 화폐 수요량은 줄어들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수요의 변화하고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뭡니까? 기타 독립 변수.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 변수. 얘가 변했다. 그래서 이자율이 변했다는 이야기잖아. 지금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됐나요? 자, 그래서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말은 다시 내생 변수인 이자율이 어떻게 했다고? 상승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이 내용은 결국 곡선 위의 이동, 수요 곡선 위의 이동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 됐나요? 그래서 기억에서 미음으로. 다른 곡선이 아니고. 자, 그 다음 3번. 다음 가나의 글을 읽고 작성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갑은 매주 용돈을 모두 파스타와 콜라를 사먹는 데 사용하는데, 파스타 하나를 사먹을 때마다 꼭 콜라를 한 컵씩 사먹는다. 이 말은 파스타와 콜라는 보완제의 관계다. 맞아요. 보완제의 관계다. 파스타의 원료는 모두 국내에서 공급되는데 반해 콜라는 모두 수입에 의존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인데, 환율이 하락했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화폐 구매력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지. 맞아요. 화폐 구매력이 증가를 했으니까 단일 어떻게 돼? 콜라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다른 보완제는 어떻게 돼? 수요량이 증가를 하겠죠. 됐어요. 수요가 증가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환율이 하락했다는 말은 콜라의 가격이 하락을 했다. 화폐 구매력이 증가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론 강의 때 계속 그 이야기 했잖아. 환율의 상승과 하락은 화폐, 자국 화폐의 구매력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많은 문제를 풀려면. 됐어요. 그 다음에 남원 같은 경우는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바이오 연료가 대체 에너지 원으로 각광받는다. 여기에서 국제 원유하고 바이오 연료가 서로 어떤 관계? 대체적 관계. 바이오 연료를 옥수수, 사탕수수, 고구마, 콩 등 식물에서 뽑아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곡물시장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무슨 말이야? 곡물시장의 축산농가의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상승한다는 얘기지. 곡물시장의 미래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럼 이게 뭐지? 예상이죠, 예상. 가격 상승의 예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곡물시장이 언제 진정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곡물시장의 가격이 아마 급등할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매석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곡물시장에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옥수수, 사탕수수, 고구마 이걸 매석을 해야 돼. 만약에 투자로 개념을 따지면 선물을 사놔야 돼. 뭐라고? 상품의 품귀현상? 곡물시장에서 품귀는 무슨 뜻이야? 부족하게 된다는 이야기잖아. 앞으로. 그거는 생산 측면이야, 수요 측면이야? 품귀현상은 가격 규제하고 관계가 주로 있는 거 아닌가? 맥락을 잘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파스타의 수요는 어떻게 변할까 그 이야기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보완제의 관계니까 콜라 가격이 어떻게 됐다고? 하락을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콜라의 수요량이 증가를 하면서 플러스 파스타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될 거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4번. 다음 걸 읽고 기업과 연에 들어갈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QD는 8-P니까 수요 함수로 주어졌습니까? 수요 곡선을 주어졌습니까? 수요 함수로 주어졌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돼? 300명의 소비자를 그대로 곱해주면 시장 수요 곡선이 만들어지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걸 300을 그대로 곱하게 되면 수요 함수는 얼마가 됩니까? 예, 이거는 바로 풀어봅시다. 자, 300을 곱하게 되면 8-P 그 다음에 수요 함수 그 다음에 공급 함수는 Q는 P가 된다고 했고 그래서 소비자가 300명이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300을 한다 그 말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몇 명이라 되어 있냐면 100명이죠.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걸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을 구하면 QD는 300이니까 2400에다가 마이너스 300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QS 공급 함수는 100P가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수요 곡선식 P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기울기 어떻게 역수 곱하기 300분의 1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이쪽은 만약에 공급 곡선식으로 주어졌다면 곱하기 뭘 해야 되지? 역수 100분의 1을 역으로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400에서 300P를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기업과 연에 들어갈 말이니까 시장 균형이라고 했거든. 그럼 균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요와 공급이 만난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난다니까 일단은 균형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균형을 구하고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사회적 잉여가 얼마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사회적 잉여는 요 축에는 P축인데 요런 데는 됐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이 면적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이 문제를 많이 다뤄봤다면 머릿속에 이제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2400이잖아. 이건 100P잖아. 그럼 이거는 0일 때고 이건 2400이야. 그럼 수급량만 구하면 되지. 그럼 이거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하게 되면 100P하고 마이너스 300P니까 400P가 되겠지. 400P는 2400이니까 P는 얼마지? 이게 6일 때란 말인 거죠. 맞아요. 그럼 이제 P는 6일 때니까 P가 6일 때 여기 지금 이제 절편 요건 얼마가 되지? 제로일 때니까 8이 되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수량은 어떻게 돼? 이쪽은 수량이니까 Q. P가 6일 때 수량은 600이죠. 그럼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에다가 얼마? 높이는 600, 밑변은 8. 그래서 600에다가 8을 곱해주면 되겠다. 맞습니까? 그러면 얼마 봐야 됩니까? 2400. 그래서 사회적 인연은 2400이 되겠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정부가 XJ에 대해서 가격을 얼마로 제한했지? 3으로 제한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가격 규제의 총 이연은 얼마나 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이거는 가격 규제를 3으로 했다. 그 말은 다시 돌아가면 이 면적에서 이제 이걸 가격 규제를 3으로 했으니까 무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3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가격 규제를 하게 되면 이거는 최고 가격제입니까? 최저 가격제입니까? 최고 가격제지. 그 최고 가격제니까 요만큼이 어떻게 돼? 사회적 후생으로 날아갈 거 아니야.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게 3일 때 공급함수 3일 때 요 위치가 어떻게 되지? 수량이 P가 3일 때 300이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전체 면적 2400에다가 바로 빼주면 되죠. 뭘? 사회적 후생 손실 요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됐나요? 사회적 후생 손실 이만큼을 빼주면 되겠다. 그럼 후생 손실이 얼마지? 후생 손실이 얼마야? 응? 후생 손실이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2분의 1에다가 밑변이 300이죠. 요건 얼마지? 300일 때 수요값은 얼마야? Q가 여기 300을 넣으면 2400이잖아. 빼면 2107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2400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높이는 300 밑변은 4. 그러면 이걸 합하게 되면 1200에다가 2분의 1이니까 600 빼면 1800이죠. 네. 그래서 1800만큼의 잉여가 발생을 한다.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이야기는 2400, 그 다음에 년에 들어갈 이야기는 1800. 됐나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앞으로 이제 계속 문제를 풀 때 이 형태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의 문제는 연습을 충분히 해 두셔야 돼요. 일단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로 주어졌든 아니면 표로 주어졌든 루틴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루틴은 뭐냐면 첫 번째 델타 P분의 델타 Q를 구하는 거예요. 수요함수의 개수죠. 그죠? 수요함수의 개수. 그래서 델타 P분의 델타 Q라고 하는 것은 이건 수요함수의 아니면 공급함수의 개수가 됩니다. 그죠? 일단 이걸 여러분들 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구해야 되냐면 절편을 구해야 됩니다. 절편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되냐면 식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델타 P분의 델타 Q를 구하면 돼. 이 문제는. 그러면 델타 P분의 델타 Q를 한번 구해봅시다. 가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P가 100에서 200으로 변한다. 됐나요?
100에서 200으로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되지? 수요는 지금 현재 1300에서 얼마로 변했지? 1100으로 변했고, 공급은 어떻게 변했죠? 400에서 500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델타 P분의 델타 Q를 일단 구하게 되면 이쪽이 지금 현재 수요함수 이야기잖아. 그러면 델타 P분의 델타 Q는 첫 번째 얼마만큼 변했지? 플러스 100입니다. 그죠? 이쪽 얼마만큼 변했지? 마이너스 200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공급은 어떻게 되지? 델타 P분의 델타 Q니까 이거는 100만큼 가격이 플러스 됐는데 공급은 어떻게 했지? 플러스 100만큼. 그러면 이쪽에 지금 델타 P분 델타 Q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쪽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식을 구하면 QD는 계수 마이너스 2 P에다가 플러스 절편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X. 그 다음에 QS는 어떻게 되지? 공급함수는 기울기가 1이잖아. P. 그 다음에 플러스 절편이 뭔지 모르겠지만 Y. 그럼 여기다 이제 X와 Y 값을 구하려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값을 그대로 대입을 시켜보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100하고 1300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100일 때 수요량은 얼마냐? 1300이었어. 그럼 1300은 가격이 100일 때 마이너스 200 플러스 X.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지.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 가격이 100일 때 공급량은 얼마였지? 400. 그래서 400 이꼴 가격이 얼마? 100이죠. 그래서 100을 넣고 플러스 Y. 그럼 이걸 집어넣게 되면 X는 얼마가 되지? X는 1500. 이거 계산하게 되면 Y는 300. 됐어요. 그래서 요 값을 완성시키면 요거는 플러스 300이 돼야 되고 이쪽은 얼마? 플러스 1500이 돼야 된다. 자, 이러면 이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한 단위당 얼마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300원. 300원인데 이거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 300원인데 소비자는 얼마를 부담할까? 100원. 왜? 요 계수 때문이지. 요 계수 때문에. 여기 계수가 1이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델타 P분의 델타 Q라고 하는 요 계수가 2배야. 수요가 훨씬 탄력적이잖아. 그럼 생산자가 2배를 부담해야 되고 이쪽은 1만 부담하면 되는 거지. 전체가 3이니까. 됐나요? 그러면 소비자는 얼마를 부담해? 소비자는 부담은 100원을 하면 되고 생산자가 지금 부담을 200을 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이 식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식의 정리를 실제로 풀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풀냐면 생산자에게 지금 현재 세금을 분담한다고 했으니까 QS는 새로운 이제 식을 만들어야 되겠지. QS는 세금 부담 P-300이죠. 네가 벌어가는 것에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야? 300을 받은 것 중에 들고 가겠다는 이야기잖아. 세금이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얼마? 30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했을 때 공급국수는 QS가 됩니다. QS는 P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제 과세 후에 이제 식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과세 후에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수요함수는 그대로 QD는 얼마지? 저 위에 있는 대로 마이너스 2P에다가 플러스 1500. 그 다음에 과세 부과했을 때 공급함수는 P. 됐죠? 그럼 이 두 개를 결합해서 합하게 되면 3P는 얼마가 돼? 1500이 될 것이고 P는 얼마만큼? 50만큼. 500인가? 500이 돼야 되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균형일 때는 얼마가 됐어, 아까? 균형일 때 가격은 얼마야? 이거 두 개 결합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지? 3P는 얼마가 돼? 1200. 그러면 3P는 1200 균형 가격. 그러면 P는 얼마? 400이었죠. P가 400이면 여기에 지금 현재 400 더하면 수요량은 수급량은 몇 개? 700개. 그러면 P는 지금 현재 얼마 나왔다? 500. 과세 이전은 얼마였지? P는 400.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얼마? 500. 맞지? 그럼 세금을 얼마 부담한다고 했어? 세금은 300원. 300. 300인데 소비자가 지불한 거는 100을 더 지불했을 뿐이네. 그럼 소비자 부담은 얼마? 100. 생산자 부담은 얼마? 200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증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한다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죠. 생산자는 200, 소비자는 얼마? 100을 부담하겠네. 됐나요? 과세 후에 정부의 조세 수입을 물어봤습니다.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세 수입은 식을 어떻게 구하면 돼? 조세 수입은 당연히 조세에다가 수량을 곱해야 되겠지. 과세 후에 생산을 아까 얼마 한다고 했지? 아까 우리가 구해보니까 P는 50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500을 그대로 대입시키면 수량도 500이지. 그래서 조세 수입은 과세 후에 생산량이 얼마? 500. 세금은 얼마였지? 300. 그러면 15,000. 15만이 되겠죠. 됐나요? 15만. 그 다음에 과세 후에 후생 손실은 어떻게 될까? 후생 손실은 세금이 부과되고 난데 후생 손실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바로 구하면 2분의 1에다가 밑변이 뭐지? T. 그 다음에 Q2에다가 마이너스 Q1. 됐나요? 그래서 Q1에다가 Q2로 합시다. 이게 더 낫겠네. 그러면 이거는 뭐지? 과세 전. Q2는 뭐야? 과세 후. 그러면 이게 후생 손실 T는 얼마입니까? 300. 과세 전에 아까 개수는 몇 개였지? 700개. 과세 후에는 아까 몇 개였지? 500개. 바로 구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 머릿속에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인데. 됐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야? 생산량이 줄어들지. 그게 손실이지. 그럼 생산량이 줄어드는데 그때 가격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게 후생 손실이잖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를 안 하고 자꾸만 그림 그려가지고 여기에 이걸 뭐 그림을 보니까 삼각형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지? 생산이 줄어든다는 거야. 맞죠? 그게 손실이야. 그러면 그 생산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가격이 얼마냐는 거지. 그게 뭐지? 세금. 이것만 이해를 하면 그림을 그리든 안 그리든 상관이 없다고. 이해됐나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지? 200, 300. 맞아요. 그러면 100을 100 곱하기 300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3만이 됩니까? 다 됐죠? 그 다음 6번.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 이게 배와 사과는 완전 대체제이다. 완전 대체제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직선에 무차별 곡선이 나타난다. 맞죠? 어느 날 철수가 배 2개와 사과 20개를 샀다. 단 배와 사과의 개당 중량은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철수가 배 2개와 사과 20개를 샀고 완전 대체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비율은 안 나와 있어요. 비율은 안 나와 있는데 개당 중량이 동일하다 돼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배 2개하고 사과 20개의 가격이 같다는 이야기야. 같다는 이야기지. 같으니까 그냥 배 2개든 사과 20개든 뭐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야. 이 사람은 배 20개, 사과 2개를 사도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그 밑에 거 한번 봅시다. 갑각의 커피와 을각의 커피를 완전 대체적으로 여기고 있는데 갑각의 커피 2잔, 그 다음 을각의 커피 3잔의 비율로 맞바꿔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갑카페의 커피 가격은 4,000원이고 을각의 커피 가격은 한 잔에 2,000원이래. 그지? 그러면 8,000원을 주고 2잔의 효용을 누릴 거냐? 아니면 6,000원을 주고 2잔의 효용을 누릴 거냐? 얼마 줄 거야? 을각의 커피만 사겠지. 아이, 당연한 이야기잖아. 지금 현재 가격이 4,000원 됐다고 했잖아. 갑카페. 그러면 2잔의 가격을 합하게 되면 곱하기 주면 얼마지? 8,000원이죠. 8,000원이잖아. 그런데 을 커피 같은 경우는 한 잔이 얼마지? 2,000원이잖아. 그럼 세 잔으로 효용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2잔, 세 잔의 효용 같은데 세 잔의 효용이 6,000원 주고 세 잔이 효용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8,000원을 선택할 거야? 이걸 선택할 거야? 그럼 당연히 울 것만 선택하겠지. 이해됐나요?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나중에 하긴 할 건데 미리 정리를 하자면 이 대체제라고 하는 놈은 아주 좀 특이합니다. 그죠? 무차별 곡선 자체가. 그래서 대체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이 있고요. 그 다음에 3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과 극단적인 경우. 모든과 극단적인 경우. 델타 X분의 델타 Y와 PY분의 PX를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되었으면 극단적으로 이 친구는 뭘 소비를 할까? X만 소비하는 놈이에요. X만 소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델타 X하고 델타 Y에서 이번에는 PY분의 PX가 돼 있어. 그럼 이 경우에는 뭐만 소비하지? 이때는 Y만 소비하는 거예요. 이건 값을 바로 구해보면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그 을각의 커피하고 그 다음에 갑각의 커피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비율이 아까 상대 그 대체율이 얼마였지? 2하고 3이었잖아. 맞지? 2하고 3이었으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이었잖아. 가격은 어떻게 돼? 4,000원하고 2,000원이지. 그래서 4,000원하고 2,000원. 그럼 이건 2분의 3이고 이건 얼마지? 2란 말이야. 이 기준에 따르면 여기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럼 뭐만 소비해야 돼? 을각의 커피, Y만 소비하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제 관계, 완전 대체제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최적의 선택. 다시 제가 방금 뭘 설명드린 거예요? 대체제의 최적의 선택. 최적의 선택은 3가지다. X만 소비하거나 아니면 모든 경우에 다 소비가 가능하거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 IC 이게 일치한다는 이야기지. 아니면 Y만 소비하거나. 이거는 값을 대입해 보면 된다. 됐죠?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주요한 내용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처음부터 진도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